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이제 확실히 봄으로 풀렸죠. 그런데 아침에 코트를 안 입고 오려니 좀 너무 춥더라고요, 조금 살짝. 그래서 이런 계절에 선생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몸의 건강도 중요하고 또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어서 또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스스로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추스리시고 3월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좀 더 뭔가 새롭고 시작하고 출발하고 이런 그런 그 이미지가 강한 계절이고, 실제로 이제 제가 2월 말에 이제 우리 올해 합격하신 선생님들, 발령 받으신 선생님들께 이제 첫 출근 잘 하라고 제가 좋아하는 글귀랑 해서 이제 문자를 보내고 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첫날 선생님들 미리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한 8시쯤이면 이제 읽게끔 보냈는데, 예약해서 보냈는데 그날 답장이 거의 다 안 오시더라고요. 답장 온 게 8시, 9시쯤에 오시더라고요. 밤에.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내년 3월 달 되면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믿고, 선생님들도 믿으시죠?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오래간만에 노트북을 건드려서 그런가 이게 노트북이 안 움직이네요. 잠시만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접니다. 잘 안 보이시죠?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으로 선물해 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보통 저는 원래 유아교육 전공은 아니고요. 일반 중등에 있었는데 제가 주로 하는 거는 학교에 오래 있어서 면접 강의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아 선생님들 면접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들으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분 올해 합격하셔서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교수님 그 강의를 논술하고 접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의 일들이라서. 그래서 그래요. 유아 교직 논술에 생각이 없었는데 전혀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 전공이 아니면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데 현장에 교직이라는 그 시험 앞에 이름이 교직 논술이라고 교직이 붙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있던 경험들을 이론적으로 조금 더 접목을 해서 하면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 선생님 덕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래서 처음 선생님들하고 해 보니까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글 쓰는 것부터 잘 해결하면 논술은 선생님들이 전공 공부 하시잖아요. 사실 그것들 갖다 쓰면 되고요. 집에서 요리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죠? 레시피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또 요리를 하기 위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재료들을 어떻게 잘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완성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하면 쉽고 간단하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뭐 백종원 같은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하면 이거 정성을 다 들여서 시간도 많이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영 입맛에 안 맞는 그런 음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글쓰기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논술이라는 거는 또 일반 글쓰기와 달라서 정말 그 어떤 틀이나 그런 어떤 그 뭘까요? 짜임새에 맞춰서만 쓰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뭐 멋진 말을 거기다가 구사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서론이나 결론에 어떤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뭐 속담, 명언, 아니면 어떤 사례, 아니면 각오, 이런 것들을 멋지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결정적인 영향은 결국은 본론 안에 들어있는 15점 내용 요소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막 가공하고 멋지게 꾸며 놓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분량 때문에 그렇고요. 내용들을 1000자 내지 1200자 안에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이것저것을 사족을 붙이다 보면 생각보다 글이 요구하는 글이 아니고 내 얘기만 들어가서 주관적인 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논술은 주관적인 글은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글이기 때문에 주관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객관성을 가지고 써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재작년에 면접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말로 하는 논술이다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글로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작년에 저는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었고 선생님들하고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선생님들하고 글쓰기, 특히 유아교직 논술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이나 틀을 저 스스로도 많이 잡았고 선생님들께도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교직 논술이란 무엇인지 일단 한번 쉽게 접근하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교직 논술을 하기에 앞서서 글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자는 의미에서 쉬운 글쓰기를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면서 기출을 통해서 논술을 한번 이해하고, 이 네 번째 파트에 있는 기출을 통한 논술의 이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부분별로 논술을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개요를 짜서 얼개를 만들고 재료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나중에 그것들을 요리하듯이 글로 만드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논술의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틀을 짜는 것들, 결국 설계도 그 틀을 잘 짜놓으면 사실 밑그림 위에 색칠을 하고 윤곽을 그리고 하는 것처럼 실제 논술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처음엔 작년에 해보니까 첫 번째로 어려운 거는 막상 펜을 들고 원고지에 쓰려고 하니까 한참을 망설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쓰다 보니까 1시간이 아니라 뭐 1시간 반, 어떤 분들은 2시간 쓰실 때까지 기다린 적도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단계별로 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익숙해지면 쉬워지는 거거든요. 예. 익숙해지면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과정 거치면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논술하고 면접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예.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나중에 면접 보실 때 그냥 말로 하는 논술, 구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이렇게 논리적인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논술과 면접의 차이는 뭐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설계도를 그릴 수가 없고 직접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짧은 시간 단축돼서 대답을 해야 되고, 또 상대가 앞에 있단 말이죠. 나를 보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하여튼 통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결국 사고력이거든요. 네, 사고력인데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과제로 선생님들에게 이제 문제를 드리고 그 문제를 쓰시는 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시는 분? 네? 저 나라는 맨날 넷이라고 그러던데. 여기쯤 있는, 예. 오세아니아 대륙 요 위쪽 섬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 예, 인도네시아. 제가 왜 인도네시아 얘기를 할까요? 작년에 어떤 선생님이 인도네시아에 사는 애셋 엄마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예. 근데 이 선생님이 대전에 유아 임용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계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인도네시아에서 시험을 보지 그랬어요. 근데 시험을 보고 이분 남편이 인도네시아에 발령이 나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합격에 대한 기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예. 그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 이제 뭐 면접하는 거, 수업 실험하는 걸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집도 되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 가면 뭐 여러 가지, 예, 풍족한 그 생활을 누릴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메일이 왔어요. 자기 1차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차 합격한 경험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뭐 커트라인에서 몇 점 여유가 있었는데 면접에서 많이 점수가 깎여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비슷한 그 여유 점수가 있는데 그래서 면접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연이 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인강 직강이 잘 안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이 이렇게 원활치가 않아서. 그래서 남편이 찍고 막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이제 소통을 했어요. 면접 문제를 가지고도 하고 수업 실현도 하시고. 근데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도 하시겠지만 원래 면접 같은 거 할 때 제일 나를 그 압박하는 압박 면접에
그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앞에서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남편이 찍으면서 계속 자기를 계속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뭐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몇 번 하시는 과정에 정말 1등 공신이 남편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합격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 과정을 동영상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느낀 건데, 저 선생님이 처음에 부끄러워하고 되게 자신 없어 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금방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도 잘하시고 수업도 참 안정적으로 잘하시고. 근데 이제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시험 보러 오셔야 되겠죠, 그죠? 2차 시험 보러 오셔가지고 시험 보고 또 가셨어요. 예, 그리고 합격자 발표하고 또 연수 받으러 오시고, 그리고 또 가셨어요. 예, 이제 휴직을 하셨어요. 거기 남편이랑 같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저런 과정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누군가가 조금 도와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렇게 멀리 인도네시아에서조차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고 하니까 저야 뭐 저 사실 국제적인 그 강의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작년에 선생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 물론 이제 시차는 뭐 2시간밖에 안 나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아무튼 저런 식으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어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어떤 그 일이잖아요. 이 임용이라는 게. 예. 근데 어쨌든 적당히 준비하지는 않으실 거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도 합격하는데 여기서 못하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혼자서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내가 잘 가고 있나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예, 또 너무 잘 되는데 이렇게 좀 뭔가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자랑하면 시기 질투,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한테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힘드실 때, 막 잘 안 될 때, 잘 될 때, 뭐 아무 때라도 좋습니다. 뭐 가끔씩 이제 후반부에 가면 많이 지치시잖아요. 특히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시간상 그런 압박도 더 받으시고, 모의고사 보고 나면 막 100분위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선생님들이 과정 없이 결과만 얻을 수는 없거든요. 예. 우리 논술을 한번 이제 여기다 접근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논술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으시겠죠. 근데 막상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 SNS를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논술 어떻게든지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뭘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그냥 나도 글을 쓸 수 있을까? 논술이라는 게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유아교사로서 선생님들이 임용 합격하면 유아교사가 되시는 거죠. 지금은 합격과 그 어떤 경계선에 있는데, 그 선생님, 합격한 선생님들만큼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했다,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들은 유아교사의 어떤 합격을 못했을 뿐이지 사실 그분들과 별 차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실전적인 역량도 있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어떤 인증서, 합격증이라는 이거 하나로 인해서 전문가와 아직 내가 그런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선생님들의 생각은 곧 전문가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대학 실습 다 하셨잖아요. 그죠? 또 일 병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또 일을 경험하셨던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단련된 전문가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전문가의 생각인 거예요. 길 가는 어떤 분한테 우리 유아교육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우리 애가 유치원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때 보니까
너무 뭐 그냥 공부를 안 가르치고 맨날 놀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뭐 내지는 환경이 열악했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하겠죠. 선생님들한테 유아교육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 또 친구나 주변에 누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현실적인 얘기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전문가의 의견이고 전문가의 생각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맨날 내가 유아교사라서 문제만 얘기했었냐 이거죠. 아니죠. 머릿속으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 분명히 하셨을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교직 논술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문제점을 하나 찾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쓰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선생님들의 생각이고 선생님들의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부는 막 하고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들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임용 준비한 선생님들 보면 제가 현장에 20년 넘게 있었지만 최근에 신규로 들어온 선생님들 공부하는 양이나 내용으로 본다면 저희는 하나도 모르는 것들 너무 무슨 뭐 학자들 이름 얘기하고 막 이러면 예전에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영화 배우 이름 같기도 하고 막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지식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임용에서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논술도 마찬가지고 사실 실지 시험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실현? 당연하겠죠. 그런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그건 사실은 어디서 돈 주고도 못 사요.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판단하다 보면 저 지식이 진짜 유효한 지식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논술에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알고는 있어. 분명히 뭔가 공부는 많이 했어. 이론도 알고 학자도 알고 뭐 몇 가지도 알고 다 알겠어. 문제는 이걸 어떻게 엮어낼 것이냐 이거지. 제시문이나 문제에 주어진 상황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답이 잘 안 나오는 거란 말이죠. 생각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 적는 데 있어서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시험에서는 연습장을 줘서 연습한 다음에 옮겨 적고 뭐 그래서 시간이 충분한 거 아니란 말이죠. 60분 안에 그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초고 쓰고 다시 퇴고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백발백중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2페이지 잠깐 볼까요? 교재 2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안 된다 저렇게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듣다 보니까 내 주관이 빠져버리고 내 생각이 빠져버리고 막 그런 거에만 휩싸여 있단 말이죠. 남들이 보니까 무슨 책을 보낸다 이거 보면 뭐 논술 된다 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나한테 맞는 책을 선택하는데도 어렵고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방법이 나한테 안 맞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뭐 그 스터디 하시는 분들 중에 새벽에 막 전화하면서 스터디 이렇게 깨우고 막 이런 스터디 있죠. 이제 제 친구 딸도 외무고시 준비하는데 막 그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알았는데 새벽이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밤에 공부하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보통 막 2시, 3시, 4시 이럴 때까지 쭉 있거든요. 그러다가 자면 한 10시 뭐 이렇게 일어나서 천천히 움직이고 다시 오후부터 하는 게 더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밤 되면 일찍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른데 남이 한 얘기에 솔깃하다 보니까 해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억지로 간단 말이에요. 힘만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하도 생기고 결과도 안 나오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물음표를 던지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음표를 던지는 데부터. 유아 임용에서 교직 논술은 도대체 뭐냐? 왜 논술 시험을 보느냐? 뭘 검증하려고 보는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 부족하냐,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발백중 쏘는 사람들을 보면 밑에서부터 본다면요, 유아교육에 관련된 일단 이론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쭉 공부하는, 지금 전공 공부하는 내용들이 다 분명히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예.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 한 봉지하고 물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배고프면 다 맛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파도 있고 계란도 있고 심지어 뭐 치즈도 있고, 그죠? 예. 저희 아들은 콩나물을 꼭 넣어야지 라면을 먹는데,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 라면과 그렇지 않은 라면의 차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교직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유리해요. 그런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또 실습하면서 내가 임용을 준비하면서 계속 유아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선생님들. 예. 선생님들처럼 유아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예. 현장에 나간 선생님들 유아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간 선생님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밖에 안 해요. 오늘 어떻게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예. 오늘은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은 어떤 어머니가 오셔서 또 갑질을 하고 가실까? 어떤 아이가 말썽을 피울까? 아주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그 고민은 유아교육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는 우리들은 사실은 그 고민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논술은 결국은 많이 알고 생각이 뛰어나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잘 써야 되거든요. 잘 쓴다는 것은 무슨 작가처럼 명문장을 써서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답을 정확히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도 부담인데, 자꾸만 쓰면서 내가 글쓰기에 대한 그런 익숙함이 길들여지고 커집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는 비판적인 사고력이다. 그냥 제시문을 읽을 때, 문제를 읽을 때도 분석하면서 읽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아, 여기에 김 교사의 대화는 왜 이렇게 대화를 만들었을까? 분명히 이 김 교사의 대화 속에 뭐가 있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문제에서 또는 배점에서 3점을 줬다. 근데 3가지라는 말을 쓰면 한 가지당 1점일 텐데 이게 없는데 왜 3점을 줬을까?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주면 3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비판적인 사고 분석력이란 말이죠. 그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논술에서 내용 점수를 이렇게 확 키워놨느냐, 그리고 왜 논술을 보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유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 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할 때 선생님들은 너무 서둘러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렇지만 멈추지 말고 꾸준히 가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결국은 뭐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우리 잠깐 이거 볼까요? 소질이 없다, 글을 쓰는데 논술이 너무 막막하다, 나는 전공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고 분량 채우기가 힘들다, 제시문 분석이 도대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저건 자신감이 없는 모습들이죠. 막연하게 그냥 한 써보면 된대, 무슨 공식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기출 많이 보면 될 거래, 아직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해도 된대, 논술 20점보다 전공 80점이 더 중요하대,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고 아니라고 자신감 없는 이런 자세로 접근하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다져지는 내 실력은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혹시 자기 건강, 몸매 관리 뭐 이런 것 때문에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 달 다닙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안 가요. 그죠?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다녀야 돼. 또 가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죠? 네. 논술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일주일에 한 편씩이라도 꾸준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꼭 뭐 정식적인 논술만 써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이번 주에는 서론 쓰기 연습을 해야지. 한 200자, 400자 뭐 이 정도 써봐야지. 이번 주에는 서론 결론 쓰지 말고 어떤 뭐 논제에 대해서
본론만 한번 천자에 한번 써봐야지. 어떤 거는 본론에 있는 소주제 3개가 있으면 그 작은 문제 한 가지만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매주에 조금씩이라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논술 강의 이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원하는 거는 이따가 계속 쓰는 게 나오겠지만 쓰는 겁니다. 써야 됩니다. 잘 쓰든 못 쓰든 써야 됩니다. 네. 그 쓰는 게 힘이 길러져요. 정말 힘이 많이 길러져요.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하실 때 하나도 못하지만 하다 보면 1개, 2개, 네. 그러다가 5개, 10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되죠. 하다가 안 하고 아니면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다 보면 한 번에 그 힘 절대 안 키워져요. 그렇게 접근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네.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접근해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라는 걸 빼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이 강의가 그냥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얘기도 듣고 싶고, 또 다행히 인터넷상에서는 선생님들 뒷모습밖에 안 나와서 누군지 잘 모르니까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김희읒 지읒 선생님 계세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한테 왜 선생님 이 임용을 준비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우선이에요. 왜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을 하고 싶으세요? 애들이 좋으면 선생님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의 핵심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선생님.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난 이걸 해야지 행복할 것 같아. 여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게 그냥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어떤 내 삶의 어떤 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간절해야 되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먼저 하고 해야 돼요. 면접의 원래 핵심은 왜 유아교사가 되고 싶으세요?예요. 사실은. 그런 거 안 물어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각자 선생님들이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논술 쓰는 거 있잖아요. 논술 쓰는 거. 그 답이 훨씬 쉬워져요. 아니, 이를 악물고라도 쓰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이거 아니면 그냥 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그럼 이게 안 되면 있잖아요. 또 다른 걸 찾게 되거든요. 아니면 올해 안 되면 뭐 또 내년에 하면 되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루게 돼요. 아니면 올해는 그냥 올해는 일하고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뭐. 잠깐만 이런 식의 생각들이 가게 되거든요. 논술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면접에서 선생님한테 왜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특히 왜 유아교사가 되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내 진심이 담긴 답이 되려면 답이 된다면 선생님 논술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봐요. 예. 그냥 불편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꼭 한 번씩 선생님들이 다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골든 서클이라고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이 강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마케팅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애플이 아이폰을 파는 그 애플의 전략이 대부분 이런 데서 시작이 됐대요. 우리는 막 이런 거를 막 강조해요. 뭐 기능이 뭐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왠지 가지고 있는 애플의 이미지, 가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 접근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임용해서 접근하는 방식들은 그거와는 좀 다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사고 난답니다.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막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이걸 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죠. 컴퓨터 한 대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성능 좋아요. 한 대 살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또는
조금 더 다른 접근에 적으면 거꾸로 접근, Y부터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행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행복을 져요. 당신하고 가족을 위한 행복 공간입니다. 이 편한 세상이겠죠? 저 편한 세상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 광고를 하는 거죠. 여기 뭐 3베이가 어쩌고, 주방이 어쩌고, 뭐 빌트인이 다 돼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살래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임용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고민을 해보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내가 정말 교사가 되고 싶다.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술이라는 것들 거쳐야 되는 관문이다. 그래서 나는 논술 수업을 듣고 매주마다 한 편씩 쓰고 전공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골든서클이라는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어디서든 사실 쉽게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는데 한번 보면 뭐 그런 사람들의 말하는 방법들 아니면 생각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창의적인 사고력이나 비판적인 사고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하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동하시면서 아니면 그냥 쉴 때 그냥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고 이따가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영상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릴 건데 그런 영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뭐 이제 임용 준비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면접이나 이럴 때 되면 뭘 많이 보시냐면 EBS 많이 보시죠, 그죠? 뭐 지식 채널 무슨 다큐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막상 시험을 앞두고서야 뭐 많은 걸 느낀다고 얘기하세요. 한꺼번에 많은 걸 느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 유아교육과 관련된 것들, 교육과 관련된 것들, 아이들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교사로서 성장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지만 유아들을 다루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중에도 있으시겠지만 엄마가 되고 나서 아이를 대하는 건 다르잖아요. 또 엄마가 되고 나서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 처음에 학교 교사가 됐을 때 처음 담임했던 부모님이 하셨던 말이 아직도 떠올라요. 저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젊었고 아이들하고 친하고 뭐 그냥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자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네. 갓 부임한 선생님한테 언니라고 부르신 적 있어요 혹시?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은 갑자기 불쑥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형 막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때 학부모 한 분이 선생님 아직 요 사춘기 애들 안 키워보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애들 친하고 뭐 얘기도 잘 통하고 그런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늘상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할 수 없다면 간접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들이 나중에 다 먹힙니다.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거나 지나쳐버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뉴스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식 채널 같은 것들, EBS 다큐 같은 것들을 몰아서 볼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링크가 되거나 뭐 기사를 찾거나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5분짜리, 10분짜리, 15분짜리 정도면 충분히 선생님들이 시간 투자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예. 그때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면접장에서 써먹을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논술에서도 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론이나 결론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평소에 공부가 다 되는 거거든요. 독서 얘기 있다 할 테는데 사실 책 읽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교사가 되겠다는 어떤 간절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논술을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20점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점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기서도 물론 꽈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예. 그 20점인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10점대 초반, 그죠? 10점대 중반 넘어가면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보신 거고 10점대 후반 이렇게 넘어가시면 뭐 아주 잘 본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왜 이렇게 낮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가다 보면 이게 논술을 너무 쉽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사실은 전체적인 그 합격 불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을 논술에 대해서 많이 못하신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전공이 훨씬 중요한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논술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쓰는 연습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 근데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거 쉬운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 마트에 가서 백화점에 어디 가서 옷을 사실 때 색깔 보죠. 사이즈 보죠. 예. 계절 보죠. 가격 보죠. 예. 그게 다 분석력이고 사고력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제시문을 읽을 때, 문제를 읽을 때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1. 뭐에 대해서 논하고 뭐에 대해서 논하라 했으니까 제시문 안에 뭐가 있을 거다 이거죠. 김 씨가 얘기했던 뭐 최 교사가 얘기했던 누가 얘기했던 그 대화 중에 있을 거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거창하지 않더라도 비판적인 사고력, 판단력 다 나오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건 지식과 경험,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에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얻은 지식을 연결하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우리 속담으로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꿰어야지 보배가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막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이 논술장 안에, 원고지 안에 잘 모아서 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좋은 논술 답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 연습이 사실은. 그래서 쓰는 게 힘들 때는 제일 먼저 뭘 시키냐면 말하는 걸 시켜요. 말할 수 있으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 앞에 말하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쓰는 걸 시켜요. 쓸 수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예. 기자들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뭐 리포트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다 쓰거든요. 예. 그 과정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그 기자들은 있는 사실을 있는 대로만 전달하면 되는 기자들이에요. 대부분 그게 제일 쉬운 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논술도 어떻게 보면 있는 거를 있는 대로 전달하는 건데 지식일지 경험일지 아니면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제시문 속에 나와 있는 어떤 걸 찾아내는 거란 말이죠. 영상도 보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인사이트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관점, 통찰력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거의 90% 이상이 너무 겸손하세요. 에이 내가 뭐 이걸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쑥스러워하시거나 그러시거든요. 노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들처럼 유아교육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정도 자신감 없으면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많이 써보세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읽으세요. 읽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 답안이라는 걸 자꾸만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못 쓰면 틀린 답처럼 느껴지고요. 그걸 읽고 나서 답을 예를 들어서 그런 실험을 해보세요. 어떤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기출문제 모범 답안 같은 거 읽고서 다시 내가 그 기출문제 내 혼자 써보려고 해보세요. 계속 머릿속에 아까 읽었던 것이 막 떠올라가지고 내 생각이 안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읽을 거리입니다. 책이든 뭐 시든 신문 기사든. 그 다음에 듣고 말하는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 많이 해보라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논술에 대해서는 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논술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요 사실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전공 지식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실탄, 통장에 예금 잔고, 이거 많이 쌓아놓는 거나 마찬가지. 예. 일단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공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생님들 이제 전공도 이렇게 교수님들마다 이렇게 커리를 짜서 이렇게 지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이제 뭐 고시문 외우는 거 되게 많이 하시는데 고시문이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올해도 아마 그랬죠.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부모,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를 고시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한 줄로, 그죠? 그런 것처럼 고시문 속에 뭔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중요한 내용들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놀이 위주로 해라라고 한다면 놀이에 대한 논술 문제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뭐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는 이제 뭐 유아 중심으로 그런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논술 문제에서는 그런 유아 중심 수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런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그 내가 전공 그 커리에 맞춰서 어떤 주제나 거기서 이런 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다. 논술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공에서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서답형 문제. 그런 것들도 사실 조금만 길게 늘려놓으면 논술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제시문도 우리 논술 제시문하고 비슷하게 대화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 네모 안에 찾는 거 이런 거니까 단편적인 지식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대화를 잘 활용하면 논술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선생님들이 다 찾아서 할 수 있는 공부들이에요. 다 찾아서 할 수 있는 공부들. 퀴즈 하나 낼게요, 선생님. 가이드 러너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가이드 러너. 뭐 들어보셨어요? 네. 선생님 그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올림픽 할 때. 예, 그러시구나. 맞아요. 모르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 잘 아시네요. 그냥 우리 가이드 그러면 여행 갔을 때 따라가는 가이드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안내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러너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같이 경기에 참여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어디 유적지를 찾아가거나 할 때 이렇게 가이드와 같이 가면 이렇게 잘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잘 들을 수 있잖아요. 예, 내가 몰라도 알게 되고 마찬가지로 가이드 러너는 함께 하는 건데요. 이게 선생님이 이겁니다.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저 옆에 왼쪽에 계신 분이 가이드 러너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데 스키를 탄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스키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이 안 보이는데도 스키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답니다. 예, 소리를 낸대요. 뭐 업, 뭐 다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 관문을 통과해서 스키를 탄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앞이 안 보이는데 달리기 하는 경우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사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파서블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뭔지 혹시 이런 새, 뭐 우리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새라서 잘 모르는데 저 새 이름이 비서새라는 거래요. 비서새. 우리 왜 사장님 그 뭐 보조해주는 비서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새 머리 위에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꽂은 것처럼 그렇게 깃이 돼 있대요. 이 부리가 이제 부리가 아니라 뭐죠? 이거 벼슬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저 새 이름이 비서새인데 이 새 이렇게 날개를 피면 2m가 넘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를 피 엄청 큰데 그러면 잘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게 두더지,
뱀 같은 걸 잡아먹으러 땅에 내린답니다. 근데 땅에 내려서 그걸 잡아먹다가 아프리카 초원이니까 맹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자나 표범을 만나면 선생님이 저 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 새는 이상하게 뛴대요. 날개가 2m나 되는 새가 뛴다면 저항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죠? 결국 잡혀먹힌대요. 그 이제 행동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거죠. 당황하니까, 긴장된 상황이니까 자기가 날 수 있음에도 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논술 시험을 보러 가면 시험 보고 나서 나중에 다 그러죠. 아, 이거 아는 건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긴장하거나 두렵거나 겁을 먹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가 흔히들 저지르는 실수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논술 시험을 보고 전공 시험을 보시겠지만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도끼 날을 갈아야 된단 말이죠. 도끼 날을 갈아야 된단 말이죠. 저런 우화가 있어요. 링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를 베서 쓰러뜨려야 되는데 나에게 1시간을 준다면 무딘 날로 계속 나무를 팰 게 아니라 나는 50분 동안 도끼 날을 갈겠다. 날카로운 날을 만들어서 10분에 나무를 베어 넘기겠다.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이 하는 게 논술을 첫 주부터 그냥 원리 원칙대로 아니면 그 딱 정해진 틀대로 1200자 원고지의 기출문제, 모의 문제 해가지고 막 쓰다 보면 무딘 날로 계속 나무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갈아야 돼요. 오늘은 200자 쓰고 오늘은 본문의 소주제 하나만 쓰고 오늘은 결론을 쓰는 연습을 하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고민해보고 이런 것처럼 나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해서 나무를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단계별로 또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쓰다 보면 이런 그 계획대로 진행하다 보면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논술 시험 보는 그 순간에도 임용 보는 그 날도 긴장하지 않고 열심히 선생님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남자들은 사격하면 군대 가서 사격하면 0점 조정을 하거든요. 0점을 못 맞추면 처음에는 오차가 조금 나도 표적까지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어마어마하게 그냥 훌륭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올림픽 보다 보면 화면이 이렇게 관역이 비쳐 있는데 활을 쐈는데 활이 화면에 안 비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죠? 예. 세계적인 선수들도 관역을 빗나가서 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작은 오차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목표를 잘 조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부터 논술에 대해서 사실은 논술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날 요 1시간만큼 하루만큼이라도 논술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거기에 딱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고민해보고 쓰고 이야기해보고 첨삭해보고 나눠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써보고 아니면 이론적인 부분은 어디랑 연결이 되는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양궁 선수들이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빗맞은 화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딱 3발만 쏴가지고 3발만 맞출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굉장한 고수겠죠. 그죠? 예. 실수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첨삭 원고지 받으시면 사실 제가 작년에 처음 하면서 원고지를 쓰면서 선생님들한테 첨삭을 해드리면서 첫 번째는 선생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날카롭게 그냥 다 빨간색으로 싹 해야 되겠다는데 하고 나서 다시 스캔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걸 보내드리기 전에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달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뭐 정말 선생님들의 어떤 이런
사기를 좀 북돋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쓰다 보니까 사실 첨삭 답안지가 이상해졌어요. 예. 그냥 뭐 소통하는 장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제가 작년에 쓴 빨간색 볼펜이 제가 오늘 분량 때문에 안 가져왔는데 14자루더라고요. 작년에. 예. 그 선생님들 잘 써지는 펜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로 14자루인데 나중에 저는 펜 잉크가 이렇게 다는 거를 우리는 그냥 매일 쓰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예. 보면 이제 흐리게 나오니까 열어보면 이 꽉 찼던 잉크가 진짜 밑에까지 싹 다 내려가더라고요. 그 천고마비의 계절일 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뭐냐면 원고마비라 그랬거든요. 저는 원고 때문에 아주 마비가 될 지경이라고. 근데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것만큼 물론 저도 열심히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자꾸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쓰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느는 거예요. 예. 일기 쓰시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일기장 첫 장, 두 장 쓰다 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다 보면 어느 날 일기장 맨 마지막 페이지를 쓰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내가 내 역사를 여기다가 뿌듯하게 기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저도 요즘은 일기를 잘 안 쓰는데 그 전에 일기를 한참 쓸 때는 이렇게 일기장을 한 권씩 바꿀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무수히 많이 저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예. 이번 올림픽에서 뭐 영웅이 됐던 우리 컬링 이 선수들도 사실은 그냥 던졌다 하면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대부분 그런 말을 합니다. 지옥 훈련을 받고 나가도 예선 탈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사실은 그 개인으로 본다면 뭐 올림픽이라는 게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을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하고서 성과도 없이 온다면 굉장히 허탈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선수들은 그 과정에서 여기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한번 그런 고민들을 선생님들도 진지하게 해보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쭉 본 게 6페이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6페이지. 6페이지 보면 실제로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목표 얘기를 계속했는데 자기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되게 허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죠.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상상합니다. 이렇게 3월 첫 주에는 뭐 하고 두 번째는 3월 달에 뭐 진도를 어디까지 하고 무슨 영역 얼만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그거를 다 제대로 다 이루는 사람들은 흔치가 않아요. 그죠? 예,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표에 대해서는 다 관대하고 허영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훨씬 성취율도 높고 좋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박스에 보면 단지 3% 정도의 사람만이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명시된 목표를 가지고 있고 97%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희망, 꿈, 소원, 환상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구체적인 목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은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건지 논술뿐만이 아니라 전공 공부도 마찬가지고 임용 전반에 걸쳐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건지 그런 목표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4번 보면요. 7페이지에 4번으로 넘어가면 장애물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목표를 보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거를 봐도 어떤 사람은 안 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핑계거리들이 많죠. 그죠? 그런 고난이나 역경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찾게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느 그 부류에 속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한 것처럼 결심만 하고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선생님들이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10페이지로 가서 이제 직접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제 있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따 오후에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논술을 작성하는 첫 시간인데 그 과정에 이제 한 분씩 이제 이렇게 쓴 내용들을 보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실 거고요. 그다음에 직강 선생님들은 오후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인강 선생님들은 지금 이렇게 써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첨삭 게시판으로 올리실 때 이런 내용들을 다 써서 올리시면 읽어보고 멘트를 달아서 다시 다 돌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도 다 쓰셔야 되고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직접 여기서 오늘 써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목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페이지에 올해 선생님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대로 세 가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논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했는데 사실은 이거 논술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를 쓰라고 한 거거든요. 조건이 있고요. 우선순위대로 쓰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갑자기 뭐 올해 목표를 갑자기 지금 생각하시는 건 아니실 테고 다 고민들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도 세 가지를 우선순위대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개조식 또는 나열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뭐 1, 2, 3,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틀을 맞춰서 쓰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현장에 가시면 선생님들 공문을 만들거나 기획안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력서 같은 거 쓸 때도 이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나열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죠. 한 3분? 5분 정도 드리면 쓰실 수 있겠네요. 네, 지금부터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쓰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순위대로 세 가지 쓰는 거랑 그 우선순위 중에서 첫 번째 목표, 최우선순위로 정한 그 첫 번째 목표의 이유가 뭐고 그리고 그 세 가지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쓰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그냥 세 가지 쓰는 거니까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 쓰면 되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첫 번째 목표로 삼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방법이 있다. 세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드린 이유는 이거 논술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쓰시게 하는 겁니다.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도 지금부터 저희는 한 5분 정도 했는데 5분 정도 쓰시고 이야기 잠깐 나누고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두 번째까지 거의 다 적으셨나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잠깐 멈추시고요. 잠깐 멈추시고 일단 뭐 적으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들으시면서 적으셔도 되고 멈추셔도 됩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오후에 피드백 할 때는 그걸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겠는데요. 자,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 부분을 하면서 조건을 단 게 뭐죠? 제한을 둔 게? 이 문제에서 제한점이 뭐죠? 네? 괜찮아요. 가지수가 있어요. 세 가지. 나 올해 목표가 한 10가지가 있는데, 왜 세 가지만 적으라래. 더 좋은 게 많은데, 세 가지를 줬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는데, 세 가지 어떻게 채우지?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죠. 논술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제안이 있었나요? 올해라는 조건, 문제 속에 올해, 올해. 예.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결혼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올해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사실은 그런 허황된 꿈들을 많이 꾸거든요. 올해 벤츠를 한 대 뽑으면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돈부터 벌어라 이놈아.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 올해라는 조건도 있어요. 또 아까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 드린다는 시간의 제한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간다면 최우선 순위 목표로 정한 최우선 순위, 첫 번째 순위로 정한 것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그 이유를 적은 거예요.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로 정한 그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많은 분들이 올해는 임용 합격에 대한 부분을 쓰셨을 텐데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채점하는 사람이 그겁니다. 첫 번째로 정한 순위에 대한 것을 이유를 적었다면 그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쓴 건데 그게 아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쓰기 편한 걸 내가 선택해서 쓰게 되면 그거는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은 각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서술하셔요.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예. 열심히 공부한다. 이건 구체적인 서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논술에서 흔히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어떤 것들을 답을 작성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문제 속에서 경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걸로 갈게요. 아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강의 중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죠. 왜 교사가 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이 사실 본질적인 질문이라고요. 그죠? 그거는 뭐 면접에서만 물어보는 답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임용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사실 그거예요. 내가 왜 선생님이 되고 싶지? 그게 명확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내 나름대로 준비도 열심히 하게 되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와 관련돼서 세 번째 문제는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나는 교사로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 나는. 그리고 내가 지금 임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임용 제도의 문제점이 뭘까요? 나 같은 인재를 안 뽑아주는 거 이게 문제겠죠. 인재를 도대체 발견을 못해요. 이런.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논술에서 다루는 것에서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직은 전문직이다.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직을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잖아요. 전문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성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관점이 아닌 이 관점, 전문직의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쓰라는 건데 어떤 측면에서 쓰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또 제시했어요. 지적인 면에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인성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런 교사로서 갖춰야 될 역량,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논술에서 요구할 때 올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자의 이름을 대주고 그 학자의 어떤 뭐 생태학적 환경 체제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논하라는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필요성을 얘기하는. 그렇다면 나는 교사가 꼭 되고 싶은데 왜 돼야 되지는 본질적인 문제는 이미 다뤘다고 치고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교사가 되고 싶다면 교직이야말로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이 관점에서 너는 어떤 교사로서 갖춰야 될 너의 필요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느냐, 자질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논해봐라, 서술해봐라 이거거든요.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성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게 전문적인 관점에서부터 중요한 거죠. 이거를 나는 지적으로 무엇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공 지식이라고 칩시다. 이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문직 관점에서 전공 지식을 가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전문직 관점에서 보니까 이 전문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근거를 대줘야 된단 말이죠. 나는 교사로서 전공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여기에 근거를 대줘야 되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전문가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교사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교사, 전문가다. 전문가는 뭐가 있죠? 어떤 자격이 있어요. 국가에서 부여받았던가 어떤 뭐 시험을 통과했던가 어떤 자격이 있어요. 또 전문가는요. 전문가들 한 번 되면 공부 안 하나요? 계속 하죠, 그죠? 끊임없는 자기 개발해요. 전문가는요. 자기가 한 행동이나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그죠? 또 전문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 개발, 어떤 국가에서 부여한 자격,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사회적으로 이러면 이 사람은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니면 사회적이니까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죠. 뭐 협력적인, 그죠? 뭐 인성적인 자질은 어떤 거 있을까? 나는 윤리성을 가지고 있고 뭐 봉사심 이런 것들로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뭐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거론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쓰고 못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 답을 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는 건 좋아요. 나는 이런 특성을, 나는 사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사람도 잘 사귀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예, 좋아요. 아니면 교사니까 사회성과 관련돼서는 뭐냐면 일단 유아하고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바탕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협력적인 관계라든가 특히 교직이니까 뭐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근거를 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질만을 갖다가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특성이 있어. 그런데 그게 전문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가로서 갖춰야 될 이런 성직관으로 본다면 또 다르고 노동직관으로 본다면 다르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쨌든 답을 쓸 때는 이 문제가 전문직이라는 측면에서 스스로 책임도 져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윤리의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조건들이 달려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이걸 모른다 이거야. 전문직 관점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교사는 전문직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교직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선생님의 교직관은. 예. 보통은 면접에 가면 전문직관 아니면 성직관에 대해서 굉장히들 많이들 얘기하시죠. 예. 뭐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고 대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들인데 내가 가지는 교직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은 전문가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가.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다 전문직관의 성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따로따로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네. 이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 저 친구는 정말 전문가답다라고 하지만 어쩜 저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성직관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지금 딱 정해진 시간만큼 일했어요. 나 휴가 써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따로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향하고 있는 점은 있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하시다 보면 쓰시면 되고, 이거 모르겠다 한다면 논술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앱스타인이 이게 뭐지? 작년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좀 그런 고민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시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유추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까 말했죠.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운입니다. 걸려라 그냥. 얻어 걸려라 그냥. 방법이 없어요.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모른다고 안 쓰실 거예요?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제시문으로 들어가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리고 제시문을 나중에 분석할 때도 이제 이 문제들이 보통 요즘 이제 작은 문제 3개씩 나오잖아요. 그죠? 아, 이 작은 문제 1번은 요 부분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2번은 여기다. 3번은 여기인 것 같다. 그게 구분이 모호하면 3번은 분명히 요거야. 그러면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기술적인 접근이 되는 건데, 선생님들이 전문직 관점을 모르겠다 도대체 그런다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적어놔도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 전문가는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걸 갖추기 위해서 나 대학 때부터 계속 자기 개발하고 노력했다. 그렇게 과정을 맞춰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쓰면 모르는 거죠. 안 쓰면. 대신 이거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지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이나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찾아낼 수 있죠. 교사로서 내가 가진 인성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거죠. 정직하고, 그죠? 뭐 윤리적이고, 아이들에게 또는 교육 현장에서 봉사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낼 수 있으면, 쓸 수 있으면, 생각해낼 수 있으면 이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에서 두 번째, 현행 교원 임용 제도의 문제점 한 가지와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교직 논술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면접에서는 다룰 수 있어요. 근데 교직 논술에서는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점하는 사람이 이거 답으로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이 구분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 걸 다 한다면 이렇게 해도 채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 사람이 채점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주냐면 제시문에 분명히 교사들끼리 대화를 할 겁니다. 교사들끼리 대화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요즘 신규 임용되는 선생님들 보면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현장의 경험이나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동료와 협력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너무 임용이 뭐 지식 위주의 검증 아닐까? 이런 대화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시문상에서 임용의 문제점은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거죠. 틀 안에서 찾아내라고. 근데 우리가 오늘은 글 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써보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임용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니면 새로운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신뢰성이 있는 어떤 선발 방법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에서는 전공도 보고 논술도 봅니다. 2차 시험에서는 면접도 봐야 되고 수업 실현도 해야 되고 지도안도 써야 되고. 자, 이런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선생님에 대해서 제대로 다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다. 사실은 제대로 검증하려면 뭐 1박 2일 합숙이나 2박 3일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어요. 수업도 지금 뭐 지도안도 이렇게 잠깐 봐서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면접도 사실은 10분, 15분, 20분 안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도를 바꿔서 교원 임용 제도를 인턴제로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대학 졸업하고 1년 동안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점수 또는 그 자격을 어느 정도 검증한 다음에 하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선생님들이 다 인턴으로 가다 보면 학교에 막 넘쳐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전담하는 학교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2배수를 뽑아서 2배수 선생님들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불안한 거예요. 그죠? 1년 동안 인턴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인턴을 하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오랜 시간 고생을 했는데. 이런저런 제도상의 여러 가지 뭐 난점들이 있어서 함부로 시행을 못하지만 아무튼 고민해 볼 문제들이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이런 것들 적어보면 좋으시겠다는 거죠. 예. 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에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